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지은이 데일 카네기, 옮기니 강성복, 정택진, 발행 리베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나 판매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완역판, 인간 경영과 자기개발 분야 최고의 컨설턴트인 데일 카네기. 20세기 이후 자기개발서들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책은 인간관계가 좌우하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원제가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이기 때문에 친구를 만드는 법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아울러 인간관계의 핵심 비결,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테크닉,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방법,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등도 담겨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저자의 깊이 있는 통찰에 옮기니의 깔끔한 번역이 더해진 이 책을 통해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사를 헤쳐나갈 현명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1.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가 탄생한 이래 가장 관심을 모은 범인 검거 작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수주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던 일명 쌍권총 크로울리가 웨스트엔드 애버뉴에 있는 자기 애인의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되기 직전이었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지만 총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다. 150명이나 되는 경찰과 형사들이 그가 숨어있는 꼭대기층을 포위했다. 경찰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최루가스를 투입해 경찰 살해범인 크로울리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주변 빌딩에는 기관총이 설치되었다. 뉴욕시에서 가장 멋진 주거지역인 이 거리에는 권총과 기관총이 총알을 뿜어내는 시끄러운 소리가 1시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크로울리는 두툼한 의자를 방패로 삼아 끊임없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쏴댔다.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이 총격전을 지켜보았다. 지금과 같은 거리의 광경은 당시에는 전혀 볼 수 없었다. 마침내 크로울리가 체포되었다. 뉴욕 경찰국장 멀루니는 이 쌍권총의 악당이 뉴욕시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경찰국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닥치는 대로 살인을 저지르는 놈이었다. 그런데 쌍권총 크로울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경찰이 크로울리가 숨어있는 아파트에 사격을 가하고 있었을 때 그는 관계자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썼다.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총에 맞은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편지지에 붉은 핏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크로울리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내 마음은 지치고 피곤하긴 하지만 착한 마음이다. 그 누구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착한 마음이다. 이 일의 발단은 이랬다. 이 총격전이 벌어지기 얼마 전 크로울리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적한 시골길에 차를 세워놓고 애인의 목을 애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경찰 한 명이 나타나 차로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대답 대신에 크로울리는 총을 뽑아들고 경찰에게 총알 세례를 퍼부었다. 경찰이 중상을 입고 쓰러지자 크로울리는 차에서 내려 경찰의 권총을 주워들고 경찰의 몸에 다시 한 발의 총을 쏘아 확인 사살까지 했다.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 내 마음은 지치고 피곤하긴 하지만 착한 마음이다. 그 누구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착한 마음이다. 크로울리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그가 전기의자에 앉았을 때 살인을 했으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당 방위를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얘기의 요점은 이것이다. 쌍권총 크로울리는 결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범죄자들에게 흔치 않은 것일까? 만일 그렇게 생각된다면 이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도우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비난과 전과자라는 낙인뿐이다. 이것은 알 카포네가 한 말이다. 바로 그 사람.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공공의 적, 시카고의 암흑가를 장악했던 가장 냉혹한 갱단 두목인 그 알 카포네 말이다. 알 카포네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을 오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 점은 뉴욕에서 벌어진 폭력 조직 간의 총격전에서 목숨을 잃은 더치 슐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직의 폭력배의 두목이었지만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자선사업가라고 밝혔다. 그리고 스스로도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뉴욕에서도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한 워든 로즈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로즈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싱싱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들 가운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죄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도 당신이나 나처럼 인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금고를 털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왜 총을 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 그들은 그럴듯한 이유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정당했다고 여기며 또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다는 생각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알 카포네가, 쌍권총 크로울리가, 더치 슐츠가, 그리고 교도소 담장 안의 범죄자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는 것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할까?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설립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 존 워너 메이커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30년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왜 하느님이 지적인 능력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하고 개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워너 메이커는 이 교훈을 일찍 깨달았다. 하지만 내 경우는 30년 이상이나 미몽의 세계에서 실수를 거듭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비록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100명 중 99명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비판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만들고 일반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며 원한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독일 군대는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병사들이 곧바로 그 불만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사는 불만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룻밤 동안 열을 가라앉혀야 한다. 즉시 불만을 보고하는 병사는 처벌을 받는다. 문명사회라면 이와 같은 법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야단치는 부모들이나 잔소리하는 아내들 혹은 질책하는 고용주들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백해무익한 짓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 말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 비난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인 태프트 대통령 사이의 논쟁은 매우 유명하다.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공화당은 분열되었고 그 결과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등
세계 역사의 흐름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보자. 1908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태프트를 지지했고 태프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루스벨트는 아프리카로 사자 사냥을 떠났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태프트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가 차기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적인 정당인 불무스당을 조직하면서 공화당은 분열의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태프트 대통령과 그가 속한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 두 개 주에서만 지지를 받았을 뿐 전례 없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공화당 창당 이후 최악의 정치적 패배였다. 루스벨트는 참패의 원인이 태프트라고 비난했다. 그러면 태프트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태프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루스벨트인가? 태프트인가? 솔직히 말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루스벨트가 태프트를 아무리 심하게 질책했다 하더라도 태프트로 하여금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루스벨트의 질책의 결과는 태프트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에이브러엄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 앞에서 존 월스크 부스로부터 저격을 당한 뒤 길 건너편에 있는 싸구려 하숙집에 문간방으로 옮겨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방 침대에는 가운데가 푹 꺼진 아주 낡은 것이었고 링컨의 키에 비해 너무 작았다. 그래서 링컨은 침대 위에 대각선으로 뉘어져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로자 보네르의 유명한 그림 마시장의 싸구려 복사판이 걸려 있었고 노란 빛을 뿌리는 가스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링컨 대통령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스탠턴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인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링컨이 거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10년간이나 에이브러엄 링컨의 생애를 연구했으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나의 멘토 링컨이라는 책을 저술하고 수정하는데 꼬박 3년을 들였기 때문에 링컨의 인간성과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자세하고 철저하게 연구했다고 믿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링컨도 비난하기를 좋아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적어도 그가 어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그랬다. 예를 들면 인디애나주의 피전 크리크 밸리에서 살던 젊은 시절에 링컨은 곧잘 다른 사람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지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길가에 놓아두곤 했다. 이런 편지 때문에 일생 동안 링컨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었을 정도였다.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링컨은 신문 투고를 통해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곤 했는데 한 번은 너무 지나쳐 큰 말썽을 일으켰다. 1842년 가을, 링컨은 허세를 잘 부리고 시비 걸기 좋아하는 제임스 쉴즈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인을 조롱하는 익명의 투고를 스프링필드 저널에 보냈다. 그 글이 신문에 실리자 사람들은 온통 쉴즈를 비웃었다.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이 예민한 쉴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링컨이 그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곧장 말을 타고 달려가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원래 결투라는 것을 반대하는 링컨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결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링컨에게 결투 도구의 선택권이 주어졌다. 팔이 길었던 링컨은 기병대용 장검을 택했다.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서 장검을 사용한 결투에 대한 교습도 받았다.
드디어 결투를 하기로 약속한 날, 두 사람은 미시시피 강변의 모래사장에서 만났다. 그리고 목숨을 건 결투를 시작하려는 순간 쌍방 입회인의 적극적인 중재로 결투는 중지되었다. 이 사건은 링컨의 개인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고 그 후 다시는 남을 조롱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또한 그때부터 결코 어떤 일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되었다. 남북전쟁이 한창인 때의 일이었다. 당시 링컨은 포토맥 지구의 전투사령관으로 몇 번씩이나 새로운 장군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맥클레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 새로이 임명된 장군마다 참패를 거듭해 링컨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북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장군들을 무능하다고 비난했지만 링컨은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자라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기에 침묵을 지켰다. 남의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또한 자기 부인과 주변 사람들이 대치 중이던 남부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 때도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 비난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처지였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했을지 모르니까요. 링컨에게 비난할 만한 상황이 드물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링컨이야말로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무척 많이 부닥쳤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1863년 7월 1일 시작한 게티즈버그 전투는 3일간이나 계속되고 있었다. 7월 4일 밤 남부군의 리 장군은 그 지역에 폭풍우가 몰려오자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잔병이나 다름없는 군대를 이끌고 포토맥 강에 이르렀다. 그는 불어난 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앞에 두고 뒤로는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북부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리 장군은 도간에 든 쥐의 형세였다. 달아날 길이 없었다. 링컨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았다. 그때야말로 리 장군을 사로잡음으로써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였다. 링컨은 희망에 부풀어 미드 장군에게 작전 회의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링컨은 자신의 명령을 전문으로 전송하고 나서 즉각적인 전투 개시를 요구하는 특사까지 파견했다. 그럼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자신에게 내려온 명령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그는 작전 회의를 소집하지 말라는 링컨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망설였다. 그는 시간을 끌었다. 이런저런 핑계를 전문으로 전송했다.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것이다. 결국 강물은 줄어들었고 리 장군은 병력과 함께 포토맥 강을 건너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 링컨은 격노하여 마침 곁에 있던 아들 로버트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소리 질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 잡아놓았는데 손만 뻗으면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도 정작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다니. 그 상황이라면 어떤 장군을 갖다 놓아도 리 장군을 이겼을 것 아닌가? 내가 거기 있었어도 리 장군을 혼내줄 수 있었을 거야. 극심한 실망으로 마음이 쓰라린 링컨은 책상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썼다. 편지를 읽기 전에 이 시기에 링컨은 언사에 극도로 조심스러웠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링컨이 1863년에 쓴 이 편지는 사실 매우 엄중한 질책에 해당했다. 친애하는 미드 장군, 이번에 리 장군을 놓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장군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군은 궁지에 몰려 있었고 최근 승리한 기세를 몰아 조금만 더 밀어붙였다면 이번 전쟁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지난 4일 밤 아군에게 유리한 전투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 건너 저편에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보유한 병력의 3분의 2밖에 활용하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장군이 효율적으로 부대를 통솔할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장군은 천재 2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받는 심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서 미드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가? 미드 장군은 그 편지를 보지 못했다. 링컨이 편지를 붙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편지는 링컨 사후 그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건 추측에 불과하지만 링컨은 이 편지를 쓴 뒤 창밖을 한번 내다본 다음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깐만, 이렇게 서두르는 게 잘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군. 여기 조용한 백악관에 편히 앉아서 미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이나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만일 게티즈버그에 있었다면, 그래서 지난주에 미드 장군이 겪은 것처럼 피를 철철 흘리는 부상자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를 듣고 전사자들의 참상을 직접 보았다면 어쩌면 나도 쉽게 공격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더구나 미드 장군처럼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더욱 그랬겠지.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 이 편지를 붙이고 나면 내 속이야 다소 후련해지겠지만 미드 장군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오히려 나를 비난할지도 모르지. 장군이 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면 향후 사령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 장군이 퇴역하는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르겠군. 이런 생각으로 링컨은 이미 얘기한 대로 결국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쓰라린 경험을 통해 신랄한 질책이나 비난이 대부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시절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의자를 뒤로 기대고 벽에 걸린 링컨 대통령의 커다란 초상화를 보면서 이렇게 묻곤 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앞으로 누군가를 심하게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지갑을 열고 링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자. 이 상황에서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하라. 좋은 생각이다. 나도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개선하는 게 어떤가?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지가 맞는 일이다. 또한 훨씬 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브라우닝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자신을 완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쩌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끝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연말 연휴를 푹 쉬고 나서 새해에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신을 완성한 다음의 일이다. 공자님 말씀에 내 집 앞이 더러운 주제에 옆집 지붕에 눈 쌓인 것을 탓하지 말라고 했다. 한때 젊었던 시절 나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제 넘은 짓을 했던 적이 있다. 당시 데이비스는 미국 문학계의 중견 작가였기 때문에 문학 잡지에 작가 소개란을 실을 글을 준비하던 나는 그에게 자기소개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몇 주 전에 나는 내게 온 편지 말미에 말한 후 읽어보지 못함이라는 어구가 들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 구절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보낸 사람이 바쁘고 중요한 거물급 인사라는 느낌이 들게 했다. 나는 바쁜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데이비스에게 멋진 인상을 남기고 싶은 생각에 내 짧은 편지 끝에 그 구절을 넣어 보냈다. 말한 후 읽어보지 못함. 데이비스는 답장을 쓰는 것도 번거로웠던 모양이다.
그는 그냥 내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이 몇 자 휘갈겨 쓰고서 되돌려 보냈다.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일세. 맞는 말이었다. 나는 주제 넘은 짓을 했고 이런 꾸지람을 들을만 했다. 하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분한 마음이 앞섰다. 어찌나 분한 마음이 깊었는지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나 데이비스가 작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부끄럽게도 그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였다. 크건 작건 간에 누군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비판을 하면 거기서 생긴 분노는 수십 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그 비판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을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며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비판은 위험한 불씨다. 비판은 자존심이란 화약고에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불씨다. 이런 폭발은 때로는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레너드 우드 장군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쏟아진 비난과 프랑스 출정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 문학을 풍부하게 만든 최고의 소설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하디는 뜻하지 않은 혹평을 받고는 다시는 소설을 쓰지 않게 되었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채터튼을 자살로 몰고 간 것도 그에 대한 비난이었다. 청년 시절 사교술이 없기로 유명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훗날 뛰어난 외교적 기교를 배워 사람들을 다루는데 능수능란했기에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장점을 찾아내 칭찬하지요.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이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건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바보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뛰어난 품성과 자제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사람의 위대함은 평범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러는 편이 비판보다 훨씬 더 유익하며 흥미롭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관용을 보이고 또 친절을 베풀 수 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도 죽기 전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느님도 이럴진데 우리야 말에 무엇 하겠는가.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1. 사람들에 대한 비판, 비난, 불평을 삼가라. 2. 인간관계의 핵심 비결.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밖에 다른 방법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누구든 옆구리에 총을 들이대서 시계를 풀도록 만들 수 있다. 해고라는 무기를 적절히 쓰면 돌아서서 어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보이는 데서는 직원들이 여러분에게 협력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위협하거나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강제적 방법들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0세기가 낳은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성적 충동과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심오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존 듀이는 이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충동은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이 구절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여러분이 여러 번 접하게 될 말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갈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건강과 장수. 2. 음식. 3. 수면.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5. 내세의 삶. 6. 성적 충족. 7. 자녀들의 행복. 8.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이상의 욕구들 중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충족된다.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 즉,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면서도 좀처럼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하나 있다는 말이다. 프로이트의 표현을 빌리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듀이의 표현으로는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그것이다. 링컨이 보낸 편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시작한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이나 욕구, 바람이라고 하지 않고 갈망이라고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결코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인간적인 갈구다. 이런 심적 갈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소수의 사람은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장의사조차 그의 죽음을 아쉬워할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다. 예를 들기 위해 내 얘기를 하나 하겠다. 나는 어려서 미주리주 외곽에 있던 농장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며 자랐다. 아버지는 당시 괜찮은 두록 저지종 돼지들과 혈통이 좋은 흰머리 소를 사육하고 있었다. 우리는 중서부 각지의 축제와 가축 품평회에 우리가 기르는 돼지와 흰머리 소를 출품했고 1등상도 수십 차례나 받았다. 아버지는 1등에게 주어지는 파란 리본을 하얀 모슬린 천에 부착해 두었다가 친구나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꺼내서 자랑하곤 했다. 아버지가 파란 리본을 내보일 때면 기다란 모슬린 천의 한쪽 끝은 아버지가 잡고 다른 쪽 끝은 내가 잡았다. 돼지들은 1등상을 받건 말건 상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는 1등상을 통해 자신이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선조들이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뜨거운 욕구가 없었다면 문명이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욕구가 없었다면 우리도 하등 동물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가난에 찌들고 교육받지도 못한 야채가게 종업원이 우연히 손에 들어온 법률책을 가지고 공부에 매달린 것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 이 야채가게 종업원의 이름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찰스 디킨스로 하여금 자신의 불멸의 소설을 쓰도록 영감을 불어넣은 것도 19세기 영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 경에게 위대한 석조 건축물을 설계하게 만든 것도 록펠러에게 평생 쓸 수도 없을 만큼의 부를 축적하도록 만든 것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바로 이 욕망이었다. 또한 여러분이 사는 동네 최고의 부자가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저택을 짓는 것도 다름 아닌 이 욕망 때문이다. 사람들이 명품을 걸치고 외제차를 타고 침을 튀겨가며 자식 자랑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욕망에 기인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갱단에 가입하여 범죄 활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도 바로 이 욕망이다. 뉴욕시 경찰국장을 지낸 E.P. 멀로니의 말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는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아가 과잉인 경우가 많아서 체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게 자신의 범죄 행각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신문을 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자기 사진이 유명한 운동선수나 배우, 연예인, 정치인들과 나란히 실린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전기 의자에 앉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미래 따위는 전혀 안중에 두지도 않는다. 당신이 어떤 경우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지 내게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대답해 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이란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당신을 이해하는데 가장 의미심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존 D. 록펠러는 중국 베이징의 최신식 병원을 건립하여 그가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 만나지도 않을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다. 이와는 정반대로 딜린저는 강도짓을 하고 은행을 털고 살인을 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다. FBI 수사관들이 그를 추적하자 그는 미네소타주의 한 농가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외쳤다. 나는 딜린저다. 그는 자신이 공개 수배자 명단 맨 위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해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나는 딜린저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그렇다. 딜린저와 록펠러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느꼈느냐 하는 점이다. 이름을 떨친 사람들조차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를 썼다는 흥미로운 사례들을 역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조차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리길 원했으며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겸 인도 총독이라는 호칭을 부여해달라고 청원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는 여왕 폐하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편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영부인 시절의 링컨 여사는 그랜트 장군의 부인에게 발끈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다. 감히 내 앞에서 허락도 없이 자리에 앉다니. 1928년 버드 제독이 남극 탐험을 나설 때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산맥을 이루는 빙산들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빅토르 위고는 파리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는 야심을 품기까지 했다.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조차 자기 가문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려 했다. 사람들은 종종 동정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환자를 자처하기도 했다. 맥킨리 여사의 예를 보자. 맥킨리 여사는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미국 대통령인 남편이 중요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맞고 침대 곁에 앉아서 자기가 잠들 때까지 몇 시간이고 간호하게 했다. 그녀는 또한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남편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둠으로써 주목받고자 하는 참을 수 없는 욕구를 충족시켰다. 어느 날인가 남편이 국무장관 존 헤이와 만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병원에 남기고 가자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간호사 경력을 가진 소설가인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는 언젠가 내게 똑똑하고 활기 넘치는 젊은 여성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환자가 된 경우를 얘기해 주었다. 어느 날 이 여성은 갑자기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아마 나이 문제였겠죠. 그녀는 앞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건 외로운 날들 뿐이고 기대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이나 그녀의 늙은 어머니가 3층까지 오르내리면서 음식 수발을 하며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간병에 지쳐 쓰러지더니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 환자는 야위어 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난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는 다시 평범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인되면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실제로 미칠 수도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다른 모든 질병으로 아픈 환자를 합친 것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훨씬 많다. 만일 여러분이 15살을 넘겼고 뉴욕에 살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정신병원에 7년 동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5%에 이른다. 정신 이상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특정한 질병, 예를 들면 매독과 같은 질병은 뇌세포를 파괴하여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모든 정신질환의 절반가량은 뇌조직장애, 알코올, 약물, 외상과 같은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 사실 이 점이 무서운 일인데 나머지 절반의 경우 뇌세포에는 분명히 아무런 조직적 결함이 없는데도 정신 이상에 걸린다. 사후 부검을 통해 최고 성능의 현미경으로 살펴보아도 그들의 뇌신경은 정상인의 뇌신경과 조금도 다름없이 너무나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정신질환 방면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병원의 원장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방면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고 또 이 분야의 대가에게 주는 최고의 상을 수상한 의사였지만 그의 솔직한 대답은 자신도 사람들이 왜 정신 이상이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정신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 생활에서 얻지 못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느낌을 정신 이상 상태에서는 느낀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의사는 내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 중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성적 만족, 자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원했는데 실제 삶에선 모든 희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녀에게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식사를 가지고 오게 하고는 식사하는 동안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신 이상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녀는 이혼을 하고는 처녀적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영국 귀족과 재혼을 했다고 믿고 있어서 언제나 자신을 스미스 백작 부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자녀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녀는 매일 자신이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마다 그녀는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인생에서는 그녀의 꿈을 실은 모든 배가 현실이란 날카로운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고 말았지만 정신 이상에 걸린 후에 따뜻한 상상의 섬에서는 그녀의 모든 범선들이 노래하듯 돛대를 스치는 바람에 돛을 펄럭이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항구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비극적이라고 해야 할까?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녀를 담당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가령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녀의 정신이 돌아오게 할 수 있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대로가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 집단으로 볼 때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나보다 더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에 걸린 상태에 만족해야 한다. 왜 그럴까?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줄 수도 있고 이슬람교 시아파 교주인 아가 칸에게 추천장을 써줄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몽환의 세계에서 절실하게 원하던 인정받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그 느낌을 얻으려고 실제로 정신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솔직하게 칭찬할 경우 어떤 기적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이 되는가? 내가 아는 한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다. 월터 크라이슬러와 찰스 슈워브가 그들이다.
앤드류 카네기가 찰스 스워브에게 연봉 100만 달러, 하루 3,0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카네기는 찰스 슈워브에게 연봉 100만 달러를 주었다. 슈워브가 천재였기 때문에, 슈워브가 제철의 최고 권위자였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내게 자기보다 강철의 제조 공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회사에 많이 있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슈워브는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그런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비결을 아래와 같이 얘기해 주었다. 그의 이 말이야말로 동판에 새겨 모든 학교와 가정, 모든 가게와 사무실에 걸어두어야 한다. 학생들은 라틴어의 동사 변화나 브라질의 연간 평균 강우량을 기억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나의 삶이 통째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소유한 최고의 자산은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윗사람의 질책만큼 사람들의 의욕을 심하게 꺾어 놓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하려고 노력하며 결점을 들추어내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슈워브는 바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정확히 그 반대로 한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들을 몰아붙이지만 마음에 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는다. 슈워브는 이렇게 단언한다. 세계 각국의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인정받을 때보다 비난받을 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실적을 내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은 아무리 훌륭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앤드류 카네기의 놀라운 성공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카네기는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동료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카네기는 심지어 자신의 묘비에다가도 부하들에 대한 칭찬을 새기고 싶어 했다. 그가 직접 작성한 묘비명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은 존 디 록펠러가 사람들을 다루는데 성공한 비결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보자. 한 번은 그의 사업상 동료인 에드워드 T. 베드포드가 남미에서 물건을 잘못 구매하는 바람에 회사에 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록펠러가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베드포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사건은 끝나 있었다. 그래서 록펠러는 거꾸로 상대를 칭찬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베드포드가 투자한 돈 가운데 60%를 회수한 것을 축하해 주었다. 굉장하군. 그만큼 회수할 정도로 머리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플로렌즈 지그펠트는 브로드웨이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제작자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에 속했다. 그의 명성은 주로 평범한 소녀를 스타로 만드는 뛰어난 능력에서 기인했다. 아무도 두 번 볼 것 같지 않은 볼품없는 소녀가 그의 손길을 거쳐 무대에 서기만 하면 신비롭고 유혹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돌변했다. 칭찬과 자신감의 가치를 알고 있던 그는 몇 마디 말과 약간의 배려의 힘만 가지고도 여자들이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주당 30달러에 불과하던 코러스 걸들의 급여를 175달러로 인상했다. 또한 그는 기사도적인 멋을 아는 사람이라 공연이 시작되는 날이면 주연 배우들에게 축전을 보내고 모든 코러스 걸들에게도 값비싼 장미를 선사했다. 언젠가 단식이 유행이던 시절 나도 유행에 휩쓸려 꼬박 6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던 적이 있다.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6일이 지날 무렵 느껴지는 배고픔은 단식을 시작한 다음 날보다도 약했다. 여러분이나 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직원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못할 경우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음식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심 어린 칭찬은 6일이나 6주, 심지어는 60년 이상이나 해주지 않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한 시절을 풍미했던 배우 알프레드 런트는 빈에서의 재회라는 유명한 연극에서 주연을 맡았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말이다. 우리는 아이들과 친구들, 직원들의 육체에 영양분을 제공하지만 그들의 자부심은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 그들에게 쇠고기와 감자를 주어 에너지를 비축하게 만들지만 앞으로 수년 동안이나 샛별들이 불러주는 노래처럼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따뜻한 칭찬의 말은 너무 부족하게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 중에는 지금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낡아빠진 얘기를 하다니 결국 아첨밖에 더 되겠어? 이미 다 해봤는데 하나도 소용없어. 적어도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말이야. 물론 아첨은 웬만큼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아첨은 얄팍하고 이기적이며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그것은 실패해야 하고 실제로 대개 실패한다. 하지만 너무나 칭찬에 굶주리고 목마른 나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않고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풀이건 지렁이건 가리지 않고 삼키는 것과 똑같이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수많은 결혼 전력이 있는 MD 바니 형제가 결혼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른바 왕자라고 불리던 이들은 어떻게 해서 2명의 미인과 유명 여배우들, 세계적인 성악 가수, 그리고 저가 물건을 파는 것으로 유명한 5&10센트 체인점의 백만장자 바버라 허튼 같은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했던 것일까? 리버티지의 기고한 글에서 유명한 여성 기자 아델라 로저스 세인트 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자들이 MD 바니 형제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였다. 뛰어난 예술가이면서 사교계에 정통하고 남자들을 잘 이해하는 여성인 폴라 네그리가 언젠가 내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내가 아는 어떤 남자보다도 아부하는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더군요. 아부하는 기술은 요즘처럼 현실적이면서도 유머가 넘치는 세상에서는 거의 사라진 기술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여자들이 MD 바니에게서 느끼는 매력임이 확실해요.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에 상당히 약했다. 당시 총리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여왕을 아련할 때 아첨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는 흑손으로 벽을 바르듯 아첨으로 자신의 말을 감쌌다. 하지만 디즈레일리는 대영 제국을 다스렸던 총리들 가운데 가장 세련되고 능숙하며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방식을 활용하는 데는 천재였다. 그에게 유용했던 방법이 우리에게도 유용하다는 법은 없다. 길게 보면 아첨을 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아첨은 가짜이기 때문에 마치 위조지폐를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건넸을 경우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만다. 그러면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간단하다. 칭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만 아첨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칭찬은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지만 아첨은 입술로부터 나올 뿐이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이 비난한다. 나는 최근 멕시코시티에 있는 차풀테페 궁에서 오브레곤 장군의 흉상을 보았다. 흉상 밑에는 오브레곤 장군의 철학이 담겨있는 경고가 새겨져 있었다. 너를 공격하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아첨하는 친구를 두려워하라. 그러니 절대 안심하라. 나는 아첨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에 있는 자신의 서재 벽에 6개의 격언을 걸어 놓았다. 그 중 하나는 이것이다. 값싼 칭찬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게 하소서. 아첨이란 값싼 칭찬, 바로 이것일 뿐이다. 예전에 아첨에 대해 기억할 만한 정의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적어보겠다. 아첨이란 상대방의 자기 평가와 일치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사상가인 랠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는 당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아첨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누구나 아첨꾼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대인관계의 달인이 될 것이다.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사람들은 대개 시간의 95%를 자기 자신에 관한 생각을 하며 보낸다고 한다. 이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다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거짓이라는 게 너무도 뻔하게 드러나는 값싼 아첨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점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 에머슨처럼 대단한 사상가가 이렇다면 여러분이나 나 같은 경우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우리들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자. 아첨은 잊어버려라.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하자.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며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어버린 뒤에도 오랫동안 두고두고 그 말을 되풀이할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2.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